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대에 관한 이야기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치대에 관한 논쟁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치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치대가 잉여인가 아니면 생산비로서 비용인가에 관한 논쟁이었죠. 그래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사이의 논쟁이었는데요. 뭐 현대적 의미에서 결론은 결국 이제 생산 요소가 공급해서 받는 총수입에는 두 가지 성격이 다 들어있다는 게 결론이었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치대에 관한 이론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대는 토지 사용 대가였죠. 그래서 토지에는 농촌 토지와 도시 토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때 농촌 토지, 즉 농경지에 관한 치대론과 도시 토지, 즉 현대적 의미의 치대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농경지 치대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학자들, 즉 고전적 의미의 치대론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49페이지에 리카도라는 학자의 차액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그리고 튀넨의 위치지대설, 이 이야기는 잘 알아두셔야 된다.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리카도라는 학자의 차액지대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농경지 지대론이라 그랬습니다. 자, 농경지 중에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요. 아주 비옥도가 좋은 우등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비옥도가 떨어지는 열등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 우등지와 열등지에서는 당연히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자, 우등지에서는 생산성이 좋아서 매상을 했더니 매상 가격이 자 2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 열등지에서는 매상을 했더니 가격이 10만 원만 나왔다. 자, 이런 생산성의 차이가 있군요. 자, 그러면 매상을 했으면 이제 농사 짓기에 들어간 생산비가 있겠죠. 자, 1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생산비를 빼고 나면 남은 것이 누구에게? 치주에게 치대입니다 하고 지불되는 것인데, 리카도는 고전학파죠. 우리 고전학파 이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가격이 뭘 결정한다? 치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치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죠. 자, 그리고 치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이렇게 배웠네요.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격의 생산비 뺐더니 딱 0이 나왔네요. 즉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서 치주에게 줄 수 있는 치대가 0인 땅, 이런 땅을 리카도는 한계지라고 불렀고, 이 한계지에 비해서 비옥도가 좋아서 생산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만큼 치주에게 지불할 수 있는 차액 치대가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이제 치대를 차액 치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리카도 같은 경우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가격이 치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치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진 소득일 뿐이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 생산비로서 비용이다라고 주장한 신고전학파 이론이었죠. 예, 그런데 리카도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치대는 결정되어진 소득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카도는 이런 비옥도 차이와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 즉 열등지로 갈수록 수학이 체감하겠죠. 이런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치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카도 이론에 대해서 비판한 두 학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자가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네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마르크스는 리카도가 말한 한계지에는 치대가 0이다,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계지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으므로 소유권자인 치주는 내 땅 쓰려면 돈 내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치대가 0, 한계지니까 치대 없다 이런 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있는 곳에서 치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아무리 한계지든 한계지 바깥에 있는 땅이든 치대가 0인 땅은 없다. 즉 절대적으로 치대는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지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지대설은 사유재산권, 즉 개인의 소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즉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점 때문에 잉해가 생겼다. 그건 독점지대설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독점지대설과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티넨이라는 학자의 입지교차지대설, 다른 말로 위치지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넨은 이 위치지대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리카르도 이론 중에 어떤 내용을 비판하느냐 하면 리카르도 이론에 의하면 비옥도 차이 때문에 생산성이 어때요? 차이가 생기고 그것은 곧 지대 차이로 나오게 되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지대도 어때요?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리카르도 입장에서는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지대도 동일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티넨은 그것을 비판하면서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뭐가 이상하죠? 비옥도는 비록 동일하다 하더라도 모든 토지는 위치 차이가 다 있는 거다. 비옥도가 같더라도 위치가 좋은 땅이 있고 위치가 나쁜 땅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위치가 좋은 땅에서는 어때요? 치대가 높고 위치가 안 좋은 땅에서는 치대가 낮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비옥도가 같다고 해서 치대가 같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래서 티넨은 비옥도는 같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치대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위치지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티넨은 1826년도 그에 져서 고립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네요. 이 고립국은 외부하고는 교역이 단절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 고립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티넨은 농업입지론을 전개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 시장 바깥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A 장소도 있고 여기에 있는 B 장소도 있다. 자, A 장소와 B 장소의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어요. 그래서 매상을 했더니 A 장소에서 매상을 하니까 가격이 자 2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런데 농사 지으려면 생산비가 들겠죠? 생산비는 여기 10만 원 이렇게. B 장소도 똑같이 비옥도가 같아요. 그래서 매상을 했더니 20만 원이 나왔다. 여기 생산비 얼마? 1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생산비는 같군요. 근데 뭐가 다르죠? 요 시장이 그 도시의 중심 되는 곳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까지 가져와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수송비가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A는 시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수송비가 적게 드네요. 그래서 티넨은 리카르도가 고려하지 못한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비가 여기는 3만 원 들었고 여기는 수송비가 거리가 멀어서 10만 원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 다 빼고 남은 게 뭐죠? 자,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뭔데? 치대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보니까 치대가 얼마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뺐더니 7만 원이 가능한데 여기는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빼고 했더니 치대가 0이 되었네요. 자, 이 B장소 같이 치대가 0인 땅을 여기 티넨도 한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 A장소는 이 한계지에 비해서 지금 수송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절약이 되었죠? 보니까 수송비 절약분이 7만 원이 절약이 되었죠? 요 수송비 절약한 것만큼 지주에게 지대를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장소는 여기에 있는 한계지인 B 장소보다 위치가 좋은 장소인데 위치가 좋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랬을 때 여기 위치가 좋다는 것은 한계지에 비해서 수송비를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수송비 절약한 것만큼 지주에게 지대요 하고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T내는 수송비 절약분이 곧 뭐가 되는 거다? 지대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가 되는 것이다. 수송비 절약한 7만 원만큼이 지대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송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 단위 거리당 수송비, 1km당 수송비에다가 뭘 곱한 것 같죠?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 수송되는 거리를 곱하면 전체 수송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 내용을 다시 쓰면 이제 앞으로 넘겨서 치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치대는 매상 가격에서 뭘 빼주세요?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는 것인데 수송비는 이제 단위 거리당 수송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치대를 Y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거리를 X축이라고 놓으면 여기 가격에서 생산비를 묶어서 A라고 표현하면 Y는 A- 단위 거리당 수송비는 그럼 B가 되겠죠? Y는 A-B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에서 Y가 곧 뭐가 되죠? 치대가 되고요. 자, 여기가 시장 중심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는 시장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A-BX는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할 때 배웠죠. P는 100-QD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1이 올 수도 있고 이거 올 수도 있고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라 그랬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P가 곧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와 관련해서 각 농산물마다 기울기는 다 다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농산물도 있고 기울기가 어때요? 완만한 농산물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요 P값이 어때요? 크다 하는 겁니다.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 1km당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농산물의 무게나 부피 이런 것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1kg 수송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럼 요 값이 커지니까 경사가 가파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게나 부피가 커서 멀리 나가기가 곤란하죠. 왜? 멀리 나가면 그만큼 수송비 부담이 커진다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무게나 부피가 크니까 단위당 생산성은 또 좋다고 봐요. 그래서 생산성은 좋으니까 다른 농산물보다 더 높은 지대를 낼 수는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 부담 때문에 멀리 나가지는 못하는 이런 농산물을 집약적 농업이라고 썼고요. 반대로 여기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적다 그러면 경사가 완만해지겠죠. 자, 이런 농산물은 멀리서 농사 짓더라도 수송비 부담이 적으니까 지주에게 지대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농산물은 조방적 농산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디다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T낸에게 물어보면 T낸은 시장과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집약적 농산물은 시장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지으시고 점점 외곽으로 나갈수록 어때요? 조방적 농업을 지으세요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보시면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죠? 여기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고 하는 업종이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으니까 그 위치를 점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매상을 해서 비용 빼고 남은 잉여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많으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잉여가 가장 많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최대의 순영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영가. 자, 순영가라고 하는 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서 가장 남는 게 많다. 그게 최대의 순영가가 되겠죠. 그럼 최대의 순영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업종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건 최대의 순영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내는 거지. 최대의 매상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매상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매상 가격이 높다는 뜻인데 매상고가 높더라도 생산비가 더 들어가면 남은 게 적어서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잉여가 줄어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매상고가 아니라 최대의 순영가를 올릴 수 있는 업종이 그 위치를 점하게 된다라고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농경지 지대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시토지 지대론도 나오는데요. 이 도시토지 지대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학자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알론소라는 학자의 입찰지대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도시토지 같은 경우는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위치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길까요? 도시토지는 여기에 있는 위치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도심에서도 위치가 좋은 땅은 지대가 높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이제 여기 있는 티넨의 이론을 그대로 도시토지에 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응용해서 알론소도 이제 도심으로 와서 서로 입찰을 붙여서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고 하는 산업을 쭉 연결한 것을 입찰 지대곡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네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도심에서 입찰을 붙여서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 하는 것을 쭉 연결하면 이것이 곧 뭐가 된다? 입찰 지대곡선이 됩니다. 그럼 입찰 지대곡선의 경우에 보면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역시 남은 게 가장 많으니까 그렇겠죠. 자, 따라서 가장 남은 게 많으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내는데 이 입찰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입찰지대는 최소 지불 용이에게요, 최대 지불 용이에게요.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상을 올려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금 잉여인데 이 남은 것만큼을 다 지주에게 지대입니다 하고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죠. 남은 걸 다 지대입니다 하고 주니까 최대 지불 용이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왜? 남은 걸 다 지주에게 지대입니다 하고 줘버리면, 입찰지대에서 줘버리면 토지 이용자에게 남는 초과 이윤은 없겠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이 지금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말은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는 업종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도시토지라면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게 뭐다? 상업지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주거지, 더 나가면 공업지, 더 나가면 농업지,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지대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정도 내용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토지에 산 사람 더 알아둔다면 헤이글한 학자의 마찰 비용 이론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마찰 비용이다 그랬을 때 마찰 비용은 저 외곽에서 도심까지 들어오려면 공간의 마찰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마찰을 극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다? 마찰 비용이죠. 그러면 저 도심이 있고 저 외곽이 있을 때 외곽에서 도심까지 들어오려고 하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교통비가 많이 드네, 외곽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심으로 쭉 들어가서 살게 되면 교통비는 줄이겠죠? 예, 신났어요? 문제는요, 지주가 이렇게 말하네요. 교통비를 줄이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요, 대신에 뭐 좀 더 주셔야죠? 지대를 더 주셔야죠. 이렇게. 교통비를 아낀 것만큼 지대를 더 달래요? 열받아서 외곽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는 어때요? 지대가 줄어들었어요? 신났어요? 근데 뭐가 늘어나요? 교통비가 늘어나네요? 결국 마찰 비용은,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는 것은 교통비와 지대의 뭐가 되는 거다? 합이 되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교통비는 절약되지만 대신에 그만큼 지대 지가는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이 마찰 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심에서는 지대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나가면 지대 지가가 낮아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 헤이겔한 학자는 마찰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서 보시면 이제 49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49페이지에 보면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걸 생산요소라고 합니다. 그 생산요소에는 뭐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동은 일정하다고 놓고 토지와 자본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대체 아시죠? 둘 중 하나 선택 이렇게. 자, 그러면 대체관계에 있으면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잖아요. 지가가 높으니까 토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는요. 토지는 적게 쓰고 대신에 대체될 수 있는 자본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약적 이용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토지는 적게 쓰고 자본은 많이 써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되는데요. 즉 도심에서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토지를 뭐로 많이 대체했다? 자본으로 많이 대체했다. 그 말은 토지 위에 자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철근, 시멘트 투입하면 건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건물의 고층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 외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곽에 나갔더니 이제 토지가 싸고 뭐가 비싼 거요? 이제 자본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뭐를 많이 쓰게 된다? 토지를 많이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자본은 적게 써서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서 목축업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대론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지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문제집 88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대와 지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 하고 물었습니다.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서비스의 가격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임대료를 말한다. 그래서 토지 사용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지가는 한 시점에서 자산으로 토지 자체의 매매 가격이다. 그래서 지가는 저량 개념이죠.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지대는요.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유량 개념이죠. 그런데 지가와 지대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대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가도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가와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락한다. 그러면 싼 금리로 빌려서 토지 사둘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지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또 기준금리를 또 내렸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은행에 돈 넣어봤자 돈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토지 이런 데도 어때요? 실물 자산에도 역시 수요가 증가해서 지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가와 이자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토지의 수익성과 쾌적성은 지가와 함수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수익성, 쾌적성이 좋으면 당연히 지가도 어때요?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2번 문제에서 지대, 지가 이론에서 적절치 않은 것하고 물었는데 자, 1번 지대론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 뭐였죠? 지대는 잉여로서 이제 불로소득인가 아니면 생산비로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인가에 관한 논쟁이죠. 그래서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지하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맞네요. 자, 2번 고전학파는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며 틀렸네요.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토지를 자본과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고 고전학파의 입장에서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으로 강조했습니다. 뒤에 말은 다 맞는데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 틀렸군요.
자, 세 번째,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뭐다? 비용이다. 이런 쪽에서 접근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즉 사유재산권이 있는 곳, 즉 소유권이 있는 곳에는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한 개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당연히 지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 재배 면적이 확대되겠죠? 그 확대되면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지대는 이 한계지를 기준해서 그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가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자, 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이렇게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등지가 있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열등지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요. 토지의 수확 체감의 현상이 있다. 열등지로 갈수록 수확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가 있었죠. 그런 땅을 우리가 한계지라고 불렀고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적어도 여기까지 읽고 우리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과의 뭐가 되겠다? 차액이 곧 지대가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면 또한 될 수 없다. 자, 그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다. 이것은 신고전학파 이론이죠. 생산물 가격을 구성하는 비용이니까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대는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될 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고전학파 입장입니다. 자, 따라서 지대 이론은 1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되겠고요. 자, 4번 지대론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차액 지대설 계속 나옵니다. 토지의 비옥도가 뭘 결정하죠? 지대를 결정하게 되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도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최열등지 즉 한계지에도 절대 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 티넨의 입지론에서는요, 티넨은 비록 비옥도가 어떠하더라도 같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것이 티넨의 위치 지대설이었습니다. 자, 우리 입찰 지대설을 배웠죠? 누가 그 토지를 차지합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토지 용자가 그 토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가격과 생산비가 딱 일치하는 곳이 있었죠? 가격과 생산비가 딱 일치하는 땅이 무슨 땅이다? 한계지고 거기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5번 문제 가면 지대 틀린 것 하고 물었는데요. 자, 거기에서 1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은 토지가 비싸냐 자본이 비싸냐 이런 게 따라서 어때요? 대체성 정도가 달라지죠? 달라지지만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목축업이냐 금융업이냐에 따라서 토지를 많이 쓸 건지 자본을 많이 쓸 건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어떤 것이었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커서 자본을 많이 쓰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집약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다. 맞죠? 그건 신고전학파 사상입니다. 자, 4번 신고전학파는요.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심이 있었고요. 고전학파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소득 분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을 중시한 것이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생산물에 대한 단위당 가격과 생산비가 동일하고 교통비가 도심에서 멀을수록 증가한다면 지대곡선은 우하향한다. 자, 여기에서 가격과 생산비가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저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점점 어떻게 된다면 많아진다면 당연히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지대는 점점 어때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지대곡선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자, 6번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사상 비교해 놓은 것 여러 번 봤습니다. 고전학파는 소득 분배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요. 사회 전체적 입장입니다. 근데 신고전학파는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로서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는 고전학파는 특별한 재화로 취급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고전학파는 토지도 다른 생산 요소와 굳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여러 개의 생산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라면서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었죠. 근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비용이다. 자기가 생산물 가치에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는 비용이다 하는 한계 생산가치설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고전학파는요. 지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다. 이건 누구 사상이죠? 비용이다. 신고전학파 사상이죠. 고전학파는 지대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질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5번이 거꾸로 써놨군요. 자, 7번 지대론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요. 자, 1번 리카도는 똑같은 말 계속 나오네요.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해서 지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대는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한다? 하락한다. 자, 우하향하는 지대 곡선 보셨죠? 예. 세 번째,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의 원인이다. 소유권이 있는 곳에, 사유재산권 소유권이 있는 곳에 지대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입찰지대설에서는요, 토지용은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되는 것입니다. 차액지대설은 리카도 이론이고요. 리카도는 고전학파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이지 생산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5번이 여기에선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지대론 가장 거리가 먼 것 하고 물었는데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1번 티네는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론에 기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티넨의 이론은 도시토지에 그대로 응용이 된다 그랬죠. 그 도시토지 지대론이 현대적 이제 입지론에 기초를 제공했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돈 다 주고 나면 토지용자의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요.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아까 입찰지대 곡선 형태 보셨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그 토지가 최유효 이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의 단위당 한 개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라고 써놨는데 그것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의 단위당 한 개 운송비로 나눈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단위당 한 개 운송비를 그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겁니다. 자, 따라서 4번은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5번 단일 도심에서 상업용 토지용이 도심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용이 지금 우리 집약적 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집약적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단위 토지에서 면적당 생산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도심 가까이 있으면서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1kg 수송할 때 비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멀리는 못 나간다 그랬죠. 그것이 생산물의 단위당 한 개 운송비가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거리가 먼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92쪽에서 지대 치가 이론인데요. 연결이 잘못된 것. 자, 차액지대설 리카도 뭐가 뭐를 결정하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맞는 말입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지대 주세요. 그럼 지대의 상승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자, 입지 교차 지대설 티넨 이론인데요. 다른 말로 위치 지대설이죠. 수송비 절약분이 뭐다? 지대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송비가 하락하면 자, 수송비가 하락합니다. 수송비가 하락하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수송비가 하락하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송비가 하락하면 왜 그렇죠? 외곽에 있는 땅도 이제 시주에게 치대를 지불할 수 있잖아요. 수송비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경사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더 멀리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 3번이 여기서는 틀렸고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치대하고 교통비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페널티로는, 알론소란 학자의 페널티로는요,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이 도심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외곽에서 도심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불편하겠죠? 그게 페널티라는 거예요. 그럼 페널티가 있는 땅은 지가가 어때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하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 하는 각 산업의 지대곡선을 연결한 게 입찰지대곡선인 거 아시죠? 예, 타당하지 않은 것하고 물었는데 1번 입찰지대곡선은요 원점을 향해 볼록하다. 그래서 최고 가액을 지불하는 이용주체에게 토지가 배분되므로 한정된 토지자원의 최유효용을 설명하고 있다. 자, 설명했네요. 두 번째,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 아니죠. 최대 지불 용의액입니다. 초과 있는 0이 되는 수준일 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3번에서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의 수령가를 올릴 수 있어서 최대의 수령가를 올릴 수 있어야 아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고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자에게 그 토지가 할당됩니다. 이때 최대의 수령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매상을 많이 해서든 아니면 생산비를 절감해서든 뭐 그 원인은 상관이 없고 최대의 수령가를 올릴 수 있는 토지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가 할당되는 겁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입찰대역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농업지역으로 토지용이 변해가는 것도 입찰대곡선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죠. 자,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11번 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 도시 모형인데요. 입찰지대곡선 틀린가 물었습니다. 그 입찰지대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제 산업을 연결한 선이죠. 그러므로 그 그림에서는 AMD가 곧 그 도시 전체의 뭐가 된다? 입찰지대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교외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교외지역의 지가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교통 운송 기술의 진보로 AB가 A-B로 이동한다면 이건 전제죠. 지금 AB가 A-B로 이동한다는 것은 거기에 AB가 A-B로 내려오면 지대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대가 아래로 내려갔죠.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가 순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 전제에 맞게끔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형으로 직주 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집약적인 것은 상업지, 이런 것은 도심에 있다. 그러면 직장이 도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저 주거지는 저 외곽에 나가 있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입찰지대곡선은 토지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곡선을 연결한 거다. 적어도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 최대의 수령가를 올릴 수 있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이용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서 그 토지용이 할당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판매액, 즉 매상구가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최대의 수령가를 올릴 수 있는 토지용 주체에게 그 토지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요. 알론소의 이론은 누구 이론을? 티넨 이론을 도시-토지에 응용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1번 표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죠. 제하의 평균 생산비는 어떻게 될까요? 같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므로 토지 이용자에게 최소 지불 용액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대는 잉여다 하는 표현은 맞는데요. 비용 빼고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남은 걸 다 지주에게 준다는 건요. 최대 지불 용액이라 그랬습니다. 최소가 아니죠. 예,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도심 지역의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는 입주체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번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요.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4쪽에 13번 문제. 자, 도시 구조와 지대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것 하고 물었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뭐 지금까지 내용들 다 설명했고요. 그 4번에 보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낮고 외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게 틀린 거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즉 다르게 표현하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인데요. 도심에서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고 외곽으로 나가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건 4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에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거리로 표시할 수 있다. 아까 저기 나타낸 내용이죠. 자, 틀린 거하고 물었는데요. 자, 1번 교통이 발달하면 수송비가 감소하겠죠. 교통이 발달하면 당연히 수송비가 어때요? 감소합니다. 그러면 한 개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곡선의 경사는 가파라지지 않고 완만해진다. 계속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통체증이나 연료비 상승 등으로 수송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자, 수송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가파라지겠죠? 1km당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여기에서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사도가 가파라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수요 증가로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요 수요 증가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 있는 요 A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A 값이 뭐죠? 여기 있는 절편이거든요. 절편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계지대곡선은 위로 어떻다?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품종 개량과 영농 기술의 발달로 생산비가 절감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비가 요게 절감되었다는 거예요. 요게 절감되면 당연히 요 A 값은 또 커지겠죠? 커지니까 똑같이 어때요? 위로 한계지대곡선은 위로 수평이동해서 절편값이 증가하게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공급 과잉이 발생한 경우 작물의 한계지대곡선은 위로 수평이동해서 절편값이 증가한다. 공급 과잉이면 공값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요 A 값이 어때요? 작아지겠죠. A 값이 작아진다는 건 여기가 지금 A 값인데 요 놈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곡선, 한계지대곡선은 아래쪽으로 수평이동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5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제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과 생산비, 교통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남는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이 150이죠? 단위가 만원이니까 150만 원이겠네요. 근데 생산비 얼마에다가 70에다가 교통비 킬로미터당 5만 원인데 거기에서 19km니까 요것을 여기에서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여기는 95가 되겠군요. 자, 여기 70 빼면 150에서 이렇게 빼면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는 15만 원만큼 손해가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쌀은 당연히 손해니까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는요, 보면 시장 가격이 200이죠. 예, 우유 200에서 이제 뭘 빼면 돼요? 생산비 얼마? 100 빼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비 4 곱하기 19km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80에서 이게 76이 되네요. 그러면 176을 빼는 거니까 200에서 176 빼면 플러스 24가 남네요. 24만 원. 따라서 우유는 역시 어때요? 이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사과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보시면 사과는 보니까 6만 원이 남네요. 자, 따라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유와 사과가 되겠습니다. 자, 96쪽에서 경제지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지대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지대라고 하는 것은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고 남은 잉여, 그것이 경제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잉여분이 경제지대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총수입은 생산요소의 총수입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 1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 지급되는 최소한의 보수를 우리는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이렇게 표현한다. 맞는 말입니다.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해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잉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입을 의미합니다. 준지대, 알프레드 마샬이 말한 준지대는 뭐였어요? 기계처럼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잉여를 준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본 설비에서 발생하는 잉여, 즉 불로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4번 준지대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소멸한다. 그래서 준지대는 신규 공급이 되지 않는 단기에만 준지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장기에는 얼마든지 신규 공급이 되면 희소성이 사라지죠? 그럼 잉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에는 소멸하는 겁니다. 자, 5번 생산요소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커지고 경제지대는 작아진다.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말은 그만큼 양을 늘리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지대가 커지고 잉여 부분이 커지고 전용 수입이 작아지겠죠. 자,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대론 이야기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 다음 내용 갑니다.